8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변호사 압수수색이 잇따라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6월에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5 총선 투표용지 취득 사건 참고인 조사를 하던 의정부지검 검사 2명이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들의 신체를 영장도 없이 수색하려고 시도했다가 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압수수색 실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지만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상례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롯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뒤 한 말입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에는 주한미군 기지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SK건설 법무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8년 9월과 10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난해 2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 수사팀이 살균제 제조업체 애경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대형 로펌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로펌과 변호사 개인에게까지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대형 로펌 압수수색 현장을 목격한 한 중견 변호사와 법률방송이 통화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찰 수사관이 박스를 들고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확인을 해서 그 부분만 제공하겠다, 필요한 서류를 USB에 담아가라, 이런 식으로 상당한 제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이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검사들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일반 로펌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단 로펌만의 일이 아닙니다. 법률방송은 4.15 총선 투표용지 취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변호인의 신체를 영장도 없이 수색하려 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지난 6월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들 왜 몸수색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네. 협조로 그러니까 수색을 협조가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니요, 변호사들이 왜 와서 수색을 당해? 변호사들이 의원 지금 여기 진술의 옆에 우리가 변론하러 왔는데 왜 변호사들 몸수색을 하신다는 거죠? 대한변협이 지난해 7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한 변호사들은 32.8%,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수사기관으로 꼽힌 것은 검찰이 37.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사하다가 막히면 변호사 사무실 내에 와서 압수수색 영장 들이대면서 의뢰인과 나눈 문자, 이메일, 또 각종 상담전, 또 의뢰인이 맡겨놓은 증거 자료 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신분인과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에 CCTV를 달고 녹음을 해서 그걸 다 들여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가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헌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방어권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안심하고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변호사법을 개정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골자입니다. 수사를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수사가 어렵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공정위, 국세청 등 권력형 수사 내지 조사기관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변호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그걸 증거로 삼는 이러한 폐해도 대검 관계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서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특별한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논란이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걸까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 현장 발언을 통해 현행 관련 법의 한계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건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의무이자 권리예요. 변호사에. 근데 그 압수수색을 허용을 하면 그게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변론이 불가능해진다고요. 통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는 데들을 압수수색을 하면 변호권이 사실 무력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걸까? 증거 확보 때문에 그러겠죠. 결국은 압수수색을 하든 뭐 통신 사실 조회를 하든 이래서 뭔가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겠죠.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천하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변호인이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보관하는 물건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수 거부권의 대상을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만으로 규정해 구멍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변호사법은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실제 비밀 유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무기를 변호사들에게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도 변호사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천 변호사는 첫 번째로 압수 거부권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변호사가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에 대한 압수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교환 내용이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수사의 단서로 사용되거나 그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압수 거부권의 예외 사유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변호인의 압수 거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타인의 승낙과 공익상 필요라는 추상적 규정으로 압수 거부 사유를 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지고 결국 압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셋째,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한 대상인지를 따지는 동안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압수한 문서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원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문서 등을 봉인해 제3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뢰인의 권리로서 비밀유지권을 보장을 받거나 아니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거나 작성한 의견서 같은 그런 서류 등에 대해서 공개를 방지하거나 비밀을 충분히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어 천 변호사는 현행 규정이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만 비밀을 보호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공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비밀유지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비밀보호 방안에 더해 권리주체인 의뢰인의 측면에서도 비밀유지 방안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이 직접 범죄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기회로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관련한 압수 거부권이 명문화돼 법 개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관련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지금 현재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 등 이 실태와 또 현행법상 한계점 등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대한변협하고 조응천 의원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현재 변호사법에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만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현행 변호사법 26조에 의하면 변호사였던 자 또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뭐 다른 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또 허용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하고 변호인 사이에 의사를 교환하거나 뭐 네. 서류를 전달한다든가 공개하거나 제출하는 것 이런 것을 함부로 열람 또는 뭐 공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 조항에 위반해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네. 조항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승낙했거나 뭐 그냥 공익은 아니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하자 이런 것이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 조응천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비밀유지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자. 예를 들면 뭐 의서 교환 내용, 네. 그다음에 서류, 물건 뭐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내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비밀 유지권과 관련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외에 사내 변호사는 이제 피용인 같은 네.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용인으로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한 것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또는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그렇게 해서 한 자문이 변호사로서 한 경우에 두 가지 지위가 겸유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변호사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뭐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지만 높았던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가 직원인 변호사에게 네. 기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상의하거나 상담하고 이럴 때 그 변호사가 상의하거나 상담한 내용은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 의무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직원으로서 상담한 것이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네.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뭐 기업을 수사하면서 아무래도 법무팀 같은 곳을 주로 압수수색하면 이 법무팀에서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거나 내부 검토한 자료 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변호사로서 제공한 자료인데 이것을 먼저 압수수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이 변호사를 두는 제도의 취지와 오히려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준법감시 의무 등에 관한 기업의 의무 이런 것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위법행위 등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또 제한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좀 이 변호사 비밀 유지권 관련해서 좀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밀유지 의무만 인정하는 것보다는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변호사가 편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뢰인이 변호인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것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변호인으로서도 본인이 스스로 나중에 비밀을 유지할 의무뿐만 아니라 비밀을 유지할 권리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상담을 할 때 훨씬 더 폭넓고 자유로운 상담 내지는 조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인이 어떤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뭐 아무렇지도 않게 법정 등에서 공개되는 것 이런 거를 보면 변호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자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변호인이 자문을 하면서 통상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보수적인 자문의 결과가 오히려 본인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거나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변호인이 뭐 아주 자유로운 자문을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면 뭐 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유지권까지도 좀 인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런저런 좀 지적이나 말들이 나오는 만큼 좀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이들 지역의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의대업은 9월 1일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집단 휴학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이 국산 보툴리늄 톡신 제제 1호인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판매 중지 및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법은 최근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디톡스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100여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